자,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 구급 해설입니다. 지방지 구급에 비해서는 좀 더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령이 바뀐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영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포스코브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행자가 아주 초반부에 있는 문제인데, 이걸 틀렸다는 건 되게 간과해서 그냥 안 보고 넘어가 틀린 거지 어려워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스코브는 최고 책임자가 해야 될 기능을 7가지로 나열한 거고 그걸 두 문자 딴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왔던 게 C였거든요. 옛날에는 컨트롤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코퍼레이팅으로 나왔네요. 협동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코디가 돼야 돼요. 조정입니다. 그래서 POSD, CORB인데 답이 3번이 틀렸죠. 영어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시장이 못하면 직접 한다. 공적 공급. 두 번째는 공적 유도.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맨 마지막에 정부가 뭐한다? 규제한다.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답이 아니라면 이제 정부 실패겠죠. 정부 실패는 공적 공급은 뭐가 되고 민영화가 될 거고요. 보조금은 삭감이 될 거고 규제는 완화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외부 경제란 뭘 주고 보조금 주고 외부 불경제란 뭘 주고 규제할 거고요. 맞았죠? 자연 독점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 정부가 직접 공급하든지 아니면은 정부가 특허를 준 다음에 규제를 할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 공적 공급 또는 정부 규제 맞는 말이고요. 정보 비대칭이 나오면 좋은 정보라면 보조금을 줄 거고 나쁜 정보라면 막아야 되겠죠. 맞았죠? 불안전 경쟁은 규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불안전 경쟁을 횡포하고 있는데 보조금 줄 이유가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행정이론의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다 물어봤네요. 행정관리론은 고전이론입니다. 고전이론 정치행정 이원론이고 능률이 목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행태주의는 과학이론이에요. 이러니까 처방보다는 어떤 과학, 가치보다는 사실적으로 틀렸죠. 답은 2번 쉬웠죠. 호손 실험은 신고전 이론이에요. 호손 실험 맞지?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하다? 감정, 비공식 집단 이런 것들, 비합리적 결정 같은 것들. 답은 이것도 맞았고요. 윌슨이 고전 이론이고 정책 매듭론 이원론입니다. 이것도 쉬웠네요. 1번, 2번, 3번은 다 쉽게 낸 것 같아요. 피터스 모형도 많이 봤죠. 그래서 전통적 관료제 모형을 가지고 얘가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모형으로 시장 모형, 탈레부 규제 모형, 신축 모형, 그 다음에 참여 모형까지. 자, 시장 모형은 구조개혁으로 평면을 추구한다. 시장 개혁은 분권입니다. 구조가 뭐였죠? 시장은 독점이 문제다 보니까 경쟁 체제로 만들자는 거고 그럼 뭐가 돼야 돼? 분권이 돼야 돼요. 반면에 계층제가 문제니까 계층제 완화시키자. 그럼 뭐가 돼? 평면 조직이 되죠. 이건 무슨 모형이야? 참여 모형입니다.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참여 모형인데 또 참여가 나왔습니다.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참여 모형은 팀제가 됩니다. 왜? 평면 조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TQM 같은 팀제가 돼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유연 모형, 신축 모형이죠. 그때는 개혁 방안으로 실험 강조한다. 맞는 말이고 맨 마지막에 저통제 모형이 일명 내부 규제 완화 모형입니다. 창의성 나오면 무조건 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자, 5번도 쉬웠습니다. 신공공 서비스론과 대비되는 게 관료제 내지 신공공 관리론이거든요. 신공공 관리론 기업가 정신을 강조합니다. 내가 왜 공직에 봉사하니? 난 기업가 정 창의성 때문에. 반면 전통적인 관료제는 보스라든지 신분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왜 공무원이 동기가 유발되는가? 첫 번째 기업가 정신은 신공공 관리론, 보수의 상승, 신분 보장은 전부 다 뭐다? 전통적인 관료제 모형. 맨 마지막에 사회봉사가 바로 신공공 서비스 모형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처음 나왔던 문제지만은 맨날 봤던 그 신공 서비스론 얘기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번입니다. 이건 기출 문제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일 먼저 보니까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은 정부도 하고요, 지방도 하고 어디도 해? 공공기관도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공공기관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1번.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어디 소속? 지방은 무조건 행자부 소속이에요. 행자부 소속으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에 의해 설치 근거를 둔다.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특정평가 누가 하죠? 관할인데 관할 나와서 특정평가는 원래는 자체평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 조직이 여러 부서에 겹쳐 있다. 둘 이상의 부서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시책이라든지 이러면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하는 건 특정평가하고 재평가.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이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동평가. 원칙적으로는 자체평가. 반면 공공기관은 외부평가. 자, 그래서 정부 업무 평가 중 특정 평가를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하는데 중앙기관 대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된다? 자체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7번은 좀 어려울 수 있었겠죠. 그지? 처음 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국가채무의 범위는 우리는 국가회계법은 25조까지인가 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세상에 법을 바꿔가지고 틀게 만드는 건 또 조항까지 갖고 바꾼 건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보증채무라고 있거든요. 보증채무라는 거는 국가가 빚을 진 게 아니라 민간이 또는 무슨 할 건데 내가 빚을 보증해 준 겁니다. 민간이 갚아버리면 내 빚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간이 갚을지 안 갚을지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내 빚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 확정되었을 때 제 친구가 빚을 못 갚는 게 확정된다면 그때 내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가 된다는 거야? 빚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뭐다? 국가 채무에 포함시킨다. 맞는 말입니다. 내가 빌린 게 아니더라도 국채도 아니고 차입금도 아니. 이 원래 국가 부채는 국채 아니면 차입금이거든요. 이게 아닌 보증 채무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입니다. 국가회계 기금이 인수하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빚을 지긴 졌는데요. 국가 내에 있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인수한 거, 빚을 진 겁니다. 이래버리면 국가끼리 왔다 갔다 한 거 아닌가요? 상계죠. 내가 비록 100억의 빚을 졌지만은 다른 국가기관은 100억의 수익이 있잖아요. 자산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에서 제외시킨다. 맞는 말이고요. 4번입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국가 부채가 아니다 보니까 재정통계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 써놨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그 재정통계 규정 가보시면요. 보증채무도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굳이 재정통계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어쨌든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어디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국가 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본 것 같아요. 이쪽에 일반회계가 있고 이쪽에 특별회계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요? 기금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로 갈수록 뭐가 좋아져? 통제가 좋아집니다. 여기로 갈수록 뭐하죠? 재량이 좋아져요. 그지? 통제가 통제 심하다는 것은 자율성이 없다는 소리죠. 여기로 가면은 용도는 정해졌지만 점점점 재량이 커질 거예요. 자,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확하다. 왜? 일반 회계라는 거는 누가 세금 내라 불특정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도 불특정 다수로 걷고 정책도 불특정 다수로 나가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의 수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상급부니까요. 반면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든요. 그로부터 수입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겠죠. 그럼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쓴 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런 쓴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 비교하다 보면 명확한 합리성이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성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판단이 가능하니까. 답은 이건 아니겠죠. 특별회계로 갈수록 뭐가 좋아진다? 재량이 확대되는 거 맞습니다. 신축성이 좋아져요. 특별회계는 근데 안타깝게 뭐가 문제냐면요. 국가 전체 시각이 아니라 그 사업 시각이다 보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얘를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3번이 그 얘기입니다. 국가 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맞는 말이에요. 4번이 틀렸죠. 재량이 좋아졌다는 건 한마디로 뭐가 힘들어졌다는 거야? 통제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소리예요. 답은 4번입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9번도 쉬운 문제입니다. 스미스 원칙은 현대 원칙이 차지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전통 원칙의 8가지, 현대 원칙의 8가지가 있는데 현대 원칙이 나오면 거의 10중 8구 답이 보고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한 보고는 꼭 통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통제하자는 게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전통 원칙 가면 일로 갑니다. 통제 쪽으로, 입법부 쪽으로, 단기 쪽으로, 점증 쪽으로. 근데 여기로 가면 갈수록 장기 쪽이고 합리 쪽이고 신축 쪽으로.
자, 그래서 1번 미리 결정되어 회계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전 의결 원칙이네요. 통제. 그다음에 편성, 심의, 집행 등 보고, 업무 보고에 기초해라. 보고의 원칙이 이건 현대 원칙이네.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공개 원칙, 4번은 명확성의 원칙. 이해하게 공개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에요. 10번입니다.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LIBS입니다. LIBS는 분명히 분권적인 건 맞습니다. 그죠? 분권적인 맞지만 안타깝게 정책은 이미 정치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기관인 제가 투입물을 쫙 짜놨습니다. 이래버리면 집행부서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규정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참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분명히 분권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상향적으로 올라온 것도 맞지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정책적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투입물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여적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이 문제가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위에서 쭉 내려가는 게 바로 무슨 예산이야? 계획예산입니다. 계획예산은 집권적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영기준 예산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여예산이에요. 그래서 통제지향, 관리지향, 그 다음에 계획지향, 그 다음에 감축지향, 참여지향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답은 이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성과주 예산과 목표관리 예산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모두 관리에 초점. 관리라는 건 어떤 목적이 존재하고요.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 있는 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성과주 예산은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 있고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투입물은 네가 해가지고 그 정책을 한번 달성해봐. 이게 관리 예산, 목표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1번입니다.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 좀. 11번입니다. 11번은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는 법이 이미 바뀐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행정 직류 법무 이건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이 존재한다면 제일 큰 게 뭐가 된다? 이게 제일 큰 게 직군. 이 직군을 찢는 게 뭐가 된다? 직렬. 그다음에 이 직렬을 다시 나누는 게 뭐가 돼요? 직류가 돼.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일반 행정 직렬을 시험 보실 거고요. 행정학이니까 여기서 일반 행정 직류로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 행정 직렬에는 일반 행정 직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무 행정 직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야 지금. 그다음에 직렬, 세무 직렬, 행정 직렬이 맞았죠, 이거. 그다음에 직군이 문제인데요. 지금은요 시설 직군이라는 게 없어요. 시설 직군 행정 직렬에 들어와 시설 직군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없었고요. 이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갖고 왔습니다. 지금 시설은 직렬입니다. 직렬.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공안이라는 것도 지금 없는데 옛날 버전이 이게. 그래서 지금은 행정 직군, 기술 직군 또는 우정 직군 세 개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문제에서 현행 제도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았다고 취급하신 것 같은데 그래 버리면 앞으로는 강의할 때 공안도 직군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관리관, 이사관 직위가 된다는 건 한 사람이 담당한 일이 돼야 되는데 관리관은 1급이에요. 그냥 쫙. 그다음에 이사관은 2급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건 한 사람의 직무가 아니라 전체 계급이나 등급이 돼 버려요.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역량평가. 역량평가는요. 고위공무원단이 합니다. 자, 봐. 고위공무원단은 3급 이상이에요. 4급 친구가 이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넘어가기 전에 네가 과연 고위공무원단으로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역량평가입니다. 이러니까 과거 업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를 줘요.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너의 역량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혼자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평가하다 보니까 공정할 수 있어요. 자, 가장 옳은 거네. 1번 틀렸죠. 역량평가 제도는 과거의 근무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치? 앞으로 잠재 능력도 있다 보니까 1번은 틀렸습니다. 역량평가 제도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고 또 틀렸죠. 그다음에 외부 변수는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다 틀렸네 이거는. 통제하지 않아 버리면요. 그 성과가 이 사람의 역량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환경의 유리함 때문에 나오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다 통제해야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어떤 실험 상황을 줘요. 실제 문제를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너의 역량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 준다는 게 구조화된 모의 상황을 설정한 다음에 현실적인 직무 상황에 근거해서 관찰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야? 너의 역량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한 개 실행 과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주고 여러 명이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야 좀 더 객관적이겠죠. 됐지? 답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이거는 맨날 나왔던 거죠. 쉬웠죠? 오류와 관대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관대화하는 건 점수가 후하게 나온다는 소리고 엄격하라는 소리는 박하게 나온다는 소리고요. 집중하는 소리는 가운데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라 한 곳에 쏠려 있다는 게 분포상의 착오인데 이런 분포상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퍼센트를 정해버리면 돼. 상대평가를.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S, A, B, C 등급이 있는데 S등급에는 20% 이상은 안 됩니다. 20% 이하로. 그다음에 C등급에 만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강제 배분법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쉬웠죠, 이것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평가 제도. 됐지? 이것도 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우리나라 성과평가는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5급 이하의 근무 성적 평가, 그다음에 4급 이상의 성과 계약제. 그걸 물어본 것 같아요. 성과 평가 제도의 목적은 옛날에는 주로 책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류입니다. 능력과 성과를 향상시킨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2번 틀렸죠. 처음 하신 분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법령까지는 안 봤을 거냐. 근데 기출문제는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근무 성적 평가 제도는 이거는 5급 이상이 아니라 4급 이상이 아니라 5급 이하가 합니다. 4급 이상은 성과 계약 평가 제도예요. 그다음에 현행 평가 제도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단면 평가가 돼버리면 능력보다는 대인관계가 더 중요해진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실제 법령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난이도 있는 걸로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실제감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5번입니다. 거시 조직으로 물어봤는데요. 내용을 물어보지 않고 단지 걔가 개별이냐, 그 다음에 또는 조직군이냐, 또는 임이냐, 결정이냐만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략 선택이론은 개별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는 최고 책임자 의지를 강조하니까 뭐가 돼? 임의론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 선택이론은 임의론 맞습니다.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결정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군이론이에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론 무슨 말이야? 조직이 환경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자연 선택이론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이론은 결정론이에요. 맞았죠? 그 다음에 전략 선택이론은 개별 조직이에요. 하나의 조직. 그러니까 조직군 단위가 아니라 개별 조직 단위입니다. 답은 4번 틀렸죠. 이것도 쉬웠네요. 16번입니다. 동기부여론 또 나왔습니다. 맨날 나오죠. 이거는 시험마다 한 번씩. 이것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브롬은 과정이론이죠. 기대이론. 내가 노력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 기대.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수단성. 그다음에 그 보상이 마음에 든다. 유인가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성취, 권력, 그다음에 자율욕구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이건 틀렸습니다. 1번. 엘더퍼는 ERG론이에요. 메슬로우의 5가지를 2개, 3개, 2개 묶어가지고 3가지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엘더퍼 ERG론은 메슬로우의 이론을 수정해서 존재 제일 밑에, 그 다음에 관계, 성장으로 올라갑니다. 맞았죠? 메슬로우의 5단계 이론입니다. 제일 밑에는 뭐가 있다? 생리,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애정, 존경, 자기실현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았죠? 생리가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포토롤로 이론은 뭐죠? 여태까지는 만족해야지 성과 나온다는 건데 얘는 성과가 먼저 나왔고 성과를 보상을 받았고 보상이 마음에 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동기부여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기대이론 성과 수준이 업무 만족의 원인이 된다. 맞아요. 원인이야. 근데 성과 이꼴 바로 업무 만족은 아니야. 성과가 나왔고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과하고 이 보상, 이 비교를 한 다음에 내가 만족할 겁니다. 답은 1번 틀렸네요. 17번입니다. 17번 문제는 좀 어려웠죠. 이게 갈등의 소지 여지가 가장 작은 것은 갈등이 나올 때는요. 자원이 제약돼 있을 때, 업무가 상호 의존적일 때, 협력할 때 이런 것들이 갈등입니다. 또는 권력이 대등하다든지 목표가 대등할 때 갈등이 나와요. 그래서 갈등은 되게 이런 그 평등 관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서열 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자원의 희소성이 강할 때 갈등이 나옵니다. 맞는 말 이건 안 틀렸겠죠. 3번도 안 틀렸을 겁니다. 개인의 가치관 격차가 클 때 맞죠.
그다음에 아마 4번하고 2번을 찍었을 것 같은데 분업이라는 건 혼자 내가 다 일을 했는데 이걸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은 나 혼자 다 했던 걸 나누다 보니까 의존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분업 구조가 심화된다는 건 자꾸 직무를 분화시켜 갖고 나눠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답은 2번이에요. 일방향이라는 소리는 A가 B한테, B가 C한테 이런 게 내려갈 거예요. 반면에 일방향의 반대는 쌍방향입니다. 그럼 일방일 때 갈등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쌍방일 때 갈등이 심할 것 같아요? 일방일 때는 물론 요 뒤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왜? 얘가 해줘야 될 거니까.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쌍방이 돼버리면 상호 갈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가장 적은 거니까 상호 의존성이 있으면 갈등이 있지만 쌍방보다는 일방적일 때가 훨씬 더 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전자정부 3.0. 이건 2014년도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다시 나왔네. 1년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자, 3.0은 일명 맞춤 서비스예요.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이런 도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미리 예방해 주겠다는 겁니다. 얘가 나올 때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일방이라든지 또는 정부 중심이라든지 요게 이제 틀릴 단어가 될 겁니다.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원스톱이 되려면 부처 간 장벽이 해소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을 중시한다. 맞는 말이고 이래야지만 뭐가 될 거야? 원스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방문해도 여러 부서 가지 않고 한 곳만 가도 내가 여러 부서 서비스를 한 방에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3번도 그 다음에 틀렸네. 인터넷이 틀렸네요. 직접 방문도 아니에요. 유비쿼터스가 돼야 됩니다. 3.0 원스톱은 맞았는데 직접 방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중심도 틀렸습니다. 어떤 매체든지 유비쿼터스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답은 2번이네요. 3번입니다. 양방향이고 맞춤 서비스 맞습니다. 양방향만 들어가면 2.0도 양방향이에요. 그렇지? 네, 3.0은 양방향뿐만 아니라 미리 찾아가서 미리 예방하는 맞춤 서비스까지. 3.0은 민원 24 서비스를 확대해서 개인별 맞죠? 맞춤 서비스, 생활 민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하나 창구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이건 문제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 상호간이죠. 그러면 지방끼리 해야 돼. 아래 위 개념이 아니고요. 수평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이라는 거는 서로 이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이득이 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광역행정이죠. 1번 보니까 조합을 만들자, 전략적으로 협력하자, 사무위탁을 하자. 전부 다 광역행정 방식입니다. 반면에 중앙 분쟁 조정은요. 일단 위에서 아래로 조정하는 방식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거는 갈등이 나오니까 이걸 해결하자는 거지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는 아니겠죠. 소극적 의미가 강합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역시 이거 쉬웠죠. 주민의 직접적인 지방행정 참여 제도와 가장 거리가 직접적이라는 거는 주민에 의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표 중에 뭐야? 주민투표, 주민소환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에 의해서 주민소송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민소환제도 맞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무기관장한테 요구를 하면은 법적 효과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주민협의제도는요, 이거는 뭐 그 협의회가 주민협의제도 있지도 우리 지방자치법이 있지도 않고요. 서로 실무적으로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이 예산 편성할 때 직접 참여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물론 주민의 의사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이 합의하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바로 4번입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다면요. 서울시 문제는 그 논란되는 문제 한 2개 정도만 빼고는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냈다는 게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국가 채무 안에 포함되어 있나 없나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재정 통계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물론 재정 통계에는 국가 채무가 들어와 있어요. 보증 채무는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참고상으로 써 있지만 어쨌든 통계 안에 그 표현은 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